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그런, 아니 꽤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할 인간 본성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큽니다. 혹시 양동이의 물 한 방울 효과라고 아시나요? 책 스틱에 따르면 인간은 문제의 규모에 압도당하면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신의 작은 기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3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식량 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감정은 더 크게 요동칠 겁니다. 불쌍한 우리 야옹이 어떡해. 300만 명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에게는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아도 굶주린 길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선 참치캔을 갖다 바칠 겁니다. 왜냐고요? 길고양이라는 작은 유리잔에선 나의 작은 물 한 방울도 큰 파장을 만들어낼 테니 말이죠. 이처럼 인간은 식량 문제, 기후변화, 저출산, 연금 문제와 같은 압도적으로 큰 문제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노력해봤자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양동이의 물 한 방울 효과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란 거대한 양동이에 현재의 노력, 이 작은 물 한 방울은 너무나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아니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무시합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없으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결론, 당장은 파장이 일지 않더라도 인생이란 거대한 양동이에 물 한 방울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의 독서, 10분간의 운동, 비치키 챙겨보기 이런 거 한다고 당장 우리의 내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 이 작은 물 한 방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장은 미미해 보여도 거대한 양동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요란한 파장이 일렁이는 작은 유리잔을 다루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한 단계 높아집니다. 답변보다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세요. 대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한다. 이처럼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굉장히 구린 설정값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범한 위너들은 답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하고 싶은 본능을 의식적으로 참고 질문하고 배우려는 습관만 가져도 미래는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내 얘기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턴 배우는 자세로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판단력 흐려지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스탑 기법을 활용하세요. 스탑 기법이란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의 저자 게일 가제 박사가 고안한 위기 대처법인데요. 스탑에서 S, 테이크 브레스에서 T, 어브저브에서 O, 프레이즈에서 P의 앞자를 따서 스탑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스탑 기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각할 위험에 처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필 이럴 땐 타이밍도 도와주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택시를 부르기로 합니다. 이런,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네요. 오늘 지각하면 진짜 망하는데 어떡하지? 이처럼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스탑 기법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을 대처해 보겠습니다. 우선 S의 스탑. Don't touch me then. This is my Nana Square. 일단 정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춥니다. T, 테이크 브레스. 그런 다음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O, 어브저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찰합니다. 마치 유체에 탈을 하듯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한다고 상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좋은 방법이 있겠지. 그래, 택시비는 가서 빌려도 되잖아. 일단 택시부터 잡아, 바보야. P, 프레이즈. 크든 작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선택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 스탑 기법의 핵심은 관찰자의 시점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원래 내 일은 해결 못해도 남의 일만큼은 경영자급으로 진행시켜. 덮어. 건드리지 마. 품어. 내쳐. 잘했어. 판단력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인간관계이죠. 내 딴에는 노력했는데도 상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그와의 관계가 느슨해질 겁니다. 바로 내가 레몬만 주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보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보도 셰퍼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자꾸만 꼬일 때는 잠시 호흡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레몬만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장에선 배려와 헌신일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선 오히려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아빠는 사춘기 딸과 다시금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족여행도 계획하고 학교 시간에 맞춰 배웅도 나갔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사춘기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사춘기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관심이 아닌 적당한 거리와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만약 상대가 원하는 걸 제공할 형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는 태도만으로도 꽉 조여진 우리 관계에 느슨함을 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구독자님께서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없애는 법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가까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 경험이 한 번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국 나를 좀먹는 만성적인 불행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알려주는 시기 질투심을 줄이고 오히려 생산적으로 바꾸는 스킬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까이 들여다보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두 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반짝거리는 앞면이 아닌 뒷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지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들을 깎아내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사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실체 없는 질투심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미트 프로이드. 쉽게 말해 타인의 행운을 그저 축하하는 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함께 느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박, 나 합격했다. 아, 미쳤다. 처음엔 누구나 순간적으로 시기심이 치솟을 겁니다. 그렇기에 어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축하해. 너무 잘됐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추한 시기심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 축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감입니다. 분명 상대도 여러분이 행운을 함께 기뻐해주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 축하받는 당사자도 여러분을 더욱더 각별하게 생각할 테죠. 세 번째, 본보기 삼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 수준으로 키우려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는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내려오길 바라며 평생 시궁창에 있을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완전히 높고 새로운 세상을 누리며 살지를 말입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당근을 할 때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은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대놓고 사기꾼은 아닌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땐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장담컨대 호구 잡힐 일이 확 줄어듭니다. 상대의 거짓말 회피 성향을 자극하세요. 행동경제학자 헤이 윷 챈에 따르면 사람은 단점은 최대한 얘기하지 않고 장점을 과장하더라도 가급적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 혹은 진실을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면 애매한 사자까지는 걸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말끔하게 생긴 딜러가 미세한 흠집은 있지만 상태가 아주 양호한 K5입니다 라고 뭔가 좀 애매하게 말한다면 이거 작은 사고 이력조차 없는 거 맞죠? 와 같이 아예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질문을 꼭 던지세요. 그래서 결론, 거짓말 회피 성향으로 사기꾼까진 몰라도 양아치까진 피합시다. 그냥 좀 법이 강화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 못 믿어온 그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책 아들러식 대화법을 통해서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낙천주의 vs 낙관주의. 당장은 가진 게 없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성격에도 2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성격에는 낙천주의와 낙관주의가 있는데요. 둘 다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선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 줄이면 임신된 거 맞나? 맞아. 이제 우리 어떡해. 뭘 어떡하긴,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거지잖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낙천주의자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다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 너는 긍정적이라서 참 좋겠다. 이런 낙천적인 사람은 상대하기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데 있잖아. 나는 솔직히 자신 없어.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순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낙천주의자와는 달리 우리 거지잖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맞아, 분명 쉽지 않겠지. 그럼에도 어떤 굳은 일이라도 해서 내가 꼭 책임질게. 낙관주의자는 그럼에도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되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럼에도 마인드를 가진 낙관주의자들이 그래, 고마워. 상대의 신뢰를 얻는 거죠. 두 번째, 분노의 1차 감정. 여러분은 상대가 여러분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개같이 쫄아가지고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만 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그렇기에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1차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그 마음속엔 1, 2차 감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1차 감정에는 슬픔, 불안, 걱정, 미안함, 열등감 등등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차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2차 감정으로 이어져 분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분노의 저변에는 저마다의 1차 감정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엄마는 아직 퇴근 안 했어? 뭐 잔업하겠지. 근데 그걸 꼭 아빠한테 물어봐야겠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너가 이런 집에 사는 게 다 누구 덕분인지는 알아? 근데 왜 자꾸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 너도 내가 하찮아 보이겠지. 이처럼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는 상황에서 상대의 1차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빠는 왜 맨날 시비야? 진심 존나 짜증나.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거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의미 없는 사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1차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면 왜 상대가 분노하게 되었는지, 그 분노의 저변에는 어떤 1차 감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래, 너도 내가 하찮아 보이겠지. 아빠 무시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아빠는 엄마랑 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나 아빠 정말 많이 존경한단 말이야. 상대의 분노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많이 힘들 텐데. 그래, 분명 힘들겠지. 그럼에도 괜찮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장난을 치더라도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두 권의 참고서를 바탕으로 센스 있는 사람의 초간단 셀프 질문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의 비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센스 있게 잘 알아듣고 싶은데 하지만 현실은 밥 소스가 진짜 뜨겁거든? 근데 파스타는 주방에서 먹는 게 아니라 손님 테이블에서 먹는 거잖아? 그니까 면 삶을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돼. 아니 왕대야, 너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었지? 저요? 그럼요. 타인의 말뜻을 단번에 이해하는 게 은근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든 빨리 배우는 사람, 척하면 척, 말귀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딱 요양력만 키워도 이해력과 습득력은 몰라보게 좋아지거든요. 요양력이란 20%의 정보만으로 나머지 80%를 유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어도 이 책은 딱 이 부분만 제대로 읽으면 나머지 80%는 읽은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20%를 찾아내는 능력이 곧 요양력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밥 소스가 진짜 뜨겁거든? 근데 파스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게 뭐지? 가장 먼저 지금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핵심은 뭐지? 이처럼 의식적으로 핵심을 파악하려는 습관만 가지는 것만으로도 너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었지? 파스타 소스의 잔열까지 고려해서 면의 익힘 정도를 계산하라는 말씀이시죠? 일이든 공부든 말뜻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해력과 습득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곧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일상의 태도 전환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는 거 다들 아시죠? 두 번째,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의 비밀. 아, 부주방장님 제발 샤워 좀 하세요. 진심으로 곰팡이 핀 개밥 순대 때문에 콧구멍 뜯어버리고 싶거든요. 상당히 수위 높은 말 혹은 농담을 해도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아침에 씻었는데 봐봐, 머리도 깨끗하게 감았다고. 유쾌하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 근데 부주방장님은 조리모 안 써도 되겠는데요? 아니 왜? 그야 머리털이 멸종위 기종이잖아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꼭 선을 시계 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외모나 성별, 나이, 친한 정도 모든 조건을 빼고 선을 잘 지키는 사람과 선을 시계 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의 차이는 바로 타인의 결핍을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의 결핍은 뭘까? 상대의 결핍부터 파악합니다. 결핍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결핍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리얼 결핍과 이미 가졌기에 더욱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의 결핍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결핍을 굳이 채워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건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상대의 결핍만큼은 절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됩니다.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 센스 없게 선을 시계 넘는 대참사는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쟤는 요리사가 돼가지고 토치 하나 못 다뤄서 어떡하지? 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주방 일이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저기 막내야, 저번에 보니까 그 토치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 아, 그래요? 응, 뒤에 밸브가 뻑뻑해서 힘을 빡 주고 돌려야 돼. 아, 맞다. 이거 돌리는 거였지? 고마워요, 알려줘서. 와, 이젠 진짜 조리모 안 쓰셔도 되겠네요. 여러분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개똥 자존심이 센 걸 가지고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고요.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두 권의 참고서를 바탕으로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태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틀릴 권리. 자존감이 낮거나 혹은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겐 없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겐 있는 권리가 뭔지 아시나요? 그 권리는 바로 틀릴 권리인데요.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할까?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밴드웨건 효과 같기는 한데 틀리면 어떡하지? 자신이 틀릴까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 자존감, 아니 그냥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정답은 스피드웨건입니다. 스피드웨건? 아깝지만 정답은 아니야. 그 병신 새끼. 분명 맞는데 교수님이 헷갈리신 거 아닌가? 자신이 틀렸다는 걸 곧 죽어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존내 상하니깐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배블런 효과입니다. 배블런 효과는 과시적 소비 현상을 말하는 거지. 정답은 밴드웨건 효과라고 편승 효과라고도 하는데 너희들도 와, 이미진 개나 되네. 뭐 틀릴 수도 있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틀릴 권리를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틀리고 실수합니다. 누구나 그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있었는데 웃기려고 그런 거임. 그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현실이죠. 두 번째, 무아. 우리 주변에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지 않나요? 딱히 악의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뭐라고 따져 묻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못 같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불교 철학에는 존재의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아인데요. 무아란 내가 없음, 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음 등등 굉장히 난해하고 포괄적인 철학 개념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날 의식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내 자아가 확대 해석한 것 뿐인 거죠. 미안, 너무 늦었지? 진짜 미안해. 뭐야? 완전 개똑같이 입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혹시 따라 입은 거 아니?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진심 그냥 예뻐서 산 거야. 정말로 예전부터 봐놓은 건데 억울하네 진짜. 상대방이 하는 말에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즉 상대가 자신을 저격해서 말했다고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우리 둘 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떻게 따라 입니? 그냥 우연이겠지. 굳이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주인공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가? 암튼 개신기하다. 아, 진짜 일찍 나왔는데 버스가 겁나 늦게 와서. 뭐야? 뭐지? 설마? 무신사 랭킹 1위? 이열? 스피드웨건 효과 쌉지렸다.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의 시야를 넓혀준 사람인데요.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책 인생이 변하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참고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은 존경스러운 사람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치 감지법. 인간은 저마다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모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간다는 건데요. 저기요, 여기 처음처럼 안아주세요. 처음처럼은 무슨, 여기 진로 빨간 걸로다가 하나 부탁해요. 아니 작게 말해도 다 들리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개저씨 특 목소리 준내 빠꾸 없음.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분들은 그저 시끄럽고 매너 없는 존재로밖에 보일 수 없겠죠? 하지만 근데 저분들 공사장이 시끄러워서 크게 말하는 게 습관됐거나 아니면 귀가 좀 상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은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겪어도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조금 너무하긴 하시네. 제3자인 다수의 입장까지 바라보거든요. 이처럼 어떤 대상,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단 한 가지의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3가지 위치에서 넓게 바라보는 태도를 위치 감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 감지법을 활용하여 아, 김 과장 그 새끼를 어떻게 조져야 하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누군가에게 근데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날 엄청 경계하겠지. 아니면 뭐 어린 놈이 자기한테 대든다고 생각하거나. 한 가지 시선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로 문제를 보게 하여 그럼 다른 팀원들은 너랑 그 김 과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아무래도 다들 김 과장이랑 오래됐으니까 나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좁은 시야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넓게 보게 하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2번째, 타임라인 틀 세우기.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힘든 시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생기면 선생님, 저 진심 인생 개망한 것 같아요. 재수생 주제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만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초점을 자연스럽게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두고 의미 없는 후회를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그래, 지금 시우가 힘들어하는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있잖아,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만약 10년 뒤에 시우가 지금의 시우를 본다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 것 같아? 시간의 틀을 조금 전환하여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에 얻는 것으로 옮겨준다면 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마도 찡찡대지 말고 그냥 할 때 좀 열심히 해서 대학 오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나름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을 거니까 그냥 힘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길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마주칠 어려움은 현재라는 시간의 틀에서 보면 너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MZ 사원 그딴 거 없어. 진짜 개꼰대들이야. 요즘 나 진심 죽지 못해 산다 진짜. 아니 프리랜서는 뭐 쉬운 줄 알아? 너넨 최소 일거리 떨어질 걱정은 없잖아. 나도 진짜 피말린다니까?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에이, 그래도 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진 않잖아. 나는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거든. 이 새끼가 그 기분을 알아?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면 지금 나를 죽일 듯한 이 고통 또한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고, 또한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으며 나름 찬란했음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거든요. 여기 빨간 뚜껑 한 병 추가요. 사장님, 여기도 빨간 뚜껑 하나 부탁드릴게요. 3분 안에 레벨업 비치키를 구독하시고 실전 자기개발 버프를 받아가세요.